마켓 리더스 클럽 한 주 동안 구독자분들한테 받았던 이메일하고 댓글 질문과 답변 준비하는 코너를 마련해 봤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쁜 직장인인데 투자에 관해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CFA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메일로 답변 드린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CFA 자격증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권에서 현존하는 자격증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퀄리티가 좋은 자격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직장에 다니시거나 어떤 사업을 하실 텐데 이 CFA 자격증이 보통 이제 추천하는 공부 시간이 꾸준하게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을 각 레벨별로 한 1년 정도씩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레벨 1, 2, 3를 다 따시려면 매일 한 3시간 정도를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병행하시면서 3년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지금 뭐 제조업이라든지 어떤 다른 서비스업이라든지 IT 쪽에 있는데 향후에 뭐 금융권 쪽으로 이직하고 싶다 뭐 그런 어떤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충분히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성비 측면에서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격증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투자하셔야 되는 그 희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볍게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려고 공부를 했었다가 근데 어쨌든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서 어떻게 보면 1차도 합격하고 2차까지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매몰 비용이죠. 한 단계만 더 따면 이제 CFA 자격증이 생기니까 레벨 3이 아무래도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근데 또 공부하기에는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몰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레벨 2에서 이제 더 나가기도 안 나가기도 애매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공부를 위해서라면 이 자격증은 이제 각자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하시는 게 괜찮고 자격증을 통째로 공부하시기엔 아무래도 로드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공부하시려는 이유가 저는 뭘까라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투자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될 만한 거를 이제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그 동기가 글로벌 어떤 자금 시장의 흐름을 더 잘 파악해서 본인의 P&L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원하신다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제가 돈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미국에 이제 베런즈라는 매거진이 있어요. 베런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도 이제 구독을 하실 수 있는데 매주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자산 운용업을 하시는 분이나 어떤 어드바이저 일을 하시는 분, 뭐 스위스 프랩뱅커들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이거를 매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면서 글로벌 트렌드를 많이 파악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독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검증된 대형 운용사들이 있잖아요. 블랙락이라든지 JP모건, 뭐 피델리티, 템플턴 이런 데서 요즘은 어떠냐면 무료로 홈페이지에다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시장에 대한 뷰, 인사이트라는 코너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차라리 커멘터리를 정독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요즘처럼 이 엄청난 고급 정보가 일반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봤을 때 양질의 어떤 그 제도권의 정보보다는 단순히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그 투자 게시판 이런 개인들이 쓰는 글 같은 거를 이제 보시면서 투자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데 사실 그 중에서는 이제 괜찮은 정보도 있겠지만 아닌 정보들도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제도권에서 해외에서 운용사들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일반 개인들 투자자들도 언어 장벽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켓 리더스 클럽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더가 아니라 리더예요. 한마디로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거죠. 다른 분들한테 유의미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걸 이제 제가 정리해가지고 전달해드리는 그런 동기가 돼가지고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베런즈하고 검증된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의 자료를 꾸준하게 정독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실전이 중요한데 여러분의 굉장히 그 귀중한 핵심 자산을 나름대로 이제 그 추정하는 어떤 글로벌 뭐 올 웨더 전략이 되든지 뭐 여러 가지 6대4 전략이 되든지 그걸 벤치마킹 하실 텐데 그 추정하시는 벤치마크 전략을 핵심 자산 80에서 90%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정적인 어떤 자산 배분을 하시다가 자기 나름의 뷰가 있잖아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과감하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이 뷰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추정하는 벤치마크 대비 어떤 거는 좀 언더웨이트 했다가 또 어떤 자산은 또 오버웨이트 했다가 그런 식으로 약간 분기별로 월별로
택티컬하게 이제 트레이딩 좀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면 자연스럽게 한 1년, 3년, 5년, 10년 정도가 지나시면 실전 투자 경험하고 더불어서 이론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1번이랑 연결된 질문이었는데 채권과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이 공부하길 원한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뭐 교과서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채권만큼은 굉장히 서로하게 깊게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CFA 그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거기서 채권 부분만 따로 떼어서 공부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채권 강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격증 학원에서도. 전체 시험을 다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론적인 부분만 따로 떼서 수강도 하시고 어쩌면 그 온라인 대학에서 있는 강의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던 그 운용사 중에서 특히 채권 쪽이 강한 하우스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발간하는 위클리, 뭐 먼틀리, 쿼털리, 세미 애뉴얼 리포트 같은 거를 꾸준하게 채권 부분 쪽만 더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좀 기술적인 건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서 나스닥이랑 미국채에 5대5로 적립식 투자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레버리지 ETF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ETF가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 되는지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시중에서 보시는 레버리지 ETF 뭐 2배짜리가 되든 3배짜리가 되든 거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복리 수익률을 레버리지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매일매일 주가가 변하잖아요. 데일리 가격의 변화만을 레버리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상승장일 때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수를 샀어요. 뭐 미국 나스닥이 됐는데 1% 올랐어요. 그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레버리지 ETF에서 데일리 리밸런싱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3배짜리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참고로 다이렉시온이라는 그 레버리지 ETF 하우스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3배짜리 레버리지라면 ETF 에셋이 만약에 100이라고 보면 사실 이 ETF에서 캡처링 할 수 있는 토탈 익스포저는 300인 거죠. 3배니까. 근데 그날 만약에 1% 올랐다. 그럼 토탈 익스포저에서 1% 올라가면 300에 1%니까 3이죠. 그래서 토탈 익스포저가 303으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거 부분은 어떻게 보면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에서 3이 늘어났으니까 3%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신 의도대로 1% 올라면 3% 올랐으니까 3배의 레버리지가 달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데일리 추정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네댓의 기준으로 봤을 때 ETF 자산이 103이면 곱하기 3을 하는 만큼 이제 내일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103 곱하기 3은 309가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아까 전에 토탈 익스포저는 303인데 내일부터 또 추정을 하려면 309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03이 아니라 309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6을 여기다가 더 익스포저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장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추정하는 걸 위해서 추가로 이게 익스포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인덱스가 100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인덱스 밸류가 5씩 증가했다고 볼게요. 첫날 105가 되고 110이 되고 셋째 날 115, 넷째 날 120, 다섯째 날 125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인덱스의 누적 수익률을 보면 5%, 10%, 15%, 20%, 25%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곱하기 3을 하면 첫째 날은 15, 30, 그 45, 60, 다섯째 날은 이제 75가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데일리 추정 리밸런스 때문에 액추얼 실제 퍼포먼스는 어떻게 되냐면 맨 밑에 있거든요. 어떻게 돼요? 15, 31.4, 49.3 해서 5일날이 되면 89.85예요. 말씀드렸죠. 종가에서 다음날 추정하기 위해서 그 에디셔널 익스포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곱하기 3을 한 그 성과보다는 아웃퍼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확실한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좋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보다는 생각해 볼게요. 그럼 하락장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100으로 시작했고 토탈 익스포저 300인데 300에서 이제 1% 빠지면 3이잖아요. 그래서 300이 어떻게 되면 297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에셋 기준으로 봤을 땐 100이 3일 줄어들면 97이니까 마이너스 3%가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날 다음날 이제 또 이걸 곱하기 3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97에다가 곱하기 3으로 하면 어떻게 되면 291이 되는 거죠. 이상하죠? 아까 전에 토탈 익스포저가 297로 끝나는데 내일부터 다시 데일리 추정하기 위해서 29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상승장과는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297을 29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6만큼의 그 익스포저를 줄여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방금 전같이 이제 반대의 경우 생각하면 100으로 시작해서 매일 5씩 인덱스 밸류가 줄었는데 생각하면 다섯째 날은 7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곱하기 3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75가 돼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리밸런싱 요 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추얼 퍼포먼스는 익스포저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60밖에 하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만큼을 덜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일정하게 꾸준하게 하락하면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던 곱하기 3 그 인덱스의 퍼포먼스보다는 적게 하락을 한다. 투자 입장에서는 하락이라서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쁘지 않은 거죠. 이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횡보장입니다. 영어로 차피 마켓이라고 하는데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톱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삐쭉삐쭉하게 움직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00으로 시작했는데 첫째 날은 인덱스 밸류가 5가 줄어들었다가 그 둘째 날에는 회복을 했어요. 다시 100으로. 그 셋째 날은 5가 오히려 증가했어요. 105로. 그리고 넷째 날은 또 5가 줄어서 100이 됐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또 5가 줄어서 95가 됐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다시 100이 됐죠. 그러니까 100으로 시작해서 100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장에서는 그 다음날 더 추정하기 위해서 익스포저를 늘리고 하락장에서는 그 다음날 또 추정하기 위해서 익스포저를 줄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휩소 같은 장이죠. 오늘 상승해서 인덱스 익스포저 늘렸는데 그 다음날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폭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하락했기 때문에 익스포저 줄였는데 다음날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해버리면 줄인 익스포저만큼 또 상승장을 캡처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100에 시작해서 100으로 제자리를 돌아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곱하기 3하는 이 퍼포먼스보다 실제 ETF 퍼포먼스는 어떻게 되면 4.5%가 마이너스가 되는 형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데일리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덱스 ETF의 가장 단점이 되는 이 횡보장이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손실을 굉장히 누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 투자하기에는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다. 방향성이 확실하고 변동성이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꾸준하게 옆으로 기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1년, 2년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ETF에 대한 비용을 계속 발생시키면서 인덱스 밸류보다는 계속 언더퍼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 이렇게 했습니다. 이메일로. 레버리지 ETF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운용 수수료가 비쌉니다. 두 번째 그리고 변동성이 높고요. 당연히 레버리지 됐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추종 인덱스가 방향성 없이 들쭉날쭉 횡보장할 때 차피마켓에서는 손실이 계속 누적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장이 심하게 움직일 때는 NAV하고 괴리율이 심하게 벌어질 수 있어요. 세컨더리에서 거래할 때 여러분이 그 데일리 리밸런싱 하는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산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때 더 비싸게 사거나 더 싸게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이 발생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레버리지 ETF 자체가 거기에 녹아있는 파생상품, 선물이나 수합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뭐 급격하게 시장이 움직였을 때 당연히 수합 같은 거래관에서 상대방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부도가 나면 못 받게 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레버리지 ETF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어떤 급등할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적은 자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사용하시는 게 좋냐면 변동성이 낮고 방향성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만 택티컬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무한정 장기 투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횡보장의 어떤 경우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이 상승장이 확실하게 보인 어떤 한 달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어쩌면 분기가 되든 그런 기간만 투자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레버리지 ETF를 사용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레버리지 ETF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지수 대비 장기 복리 수익률을 예를 들면 지수가 뭐 6%가 상승한다 그럼 나는 1년 동안 12% 이상의 어떤 가까운 복리 수익률 높이고 싶어서 2배 레버리지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이 방법이 날 수 있어요. 추종지수를 1대1로 트래킹하는 그냥 ETF를 사시고 대신에 투자 금액을 2배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고정 이자 비용은 지불하셔야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조차 저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레버리지를 할 만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미 미래의 수익이 큰 변동성 없이 확정돼 있거나 100%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채권 투자 같은 경우예요. 두 번째는 투자자에서 대출 이자를 상쇄할 만한 고정 인컴이 발생하는 경우죠. 배당이 들어온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임대료 들어온다거나 채권 이자가 들어온다거나 세 번째는 변동성이 낮은 자산, 레버리지 자체가 변동성을 높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려고 하는 기초자산 변동성이 낮은 경우가 좋죠. 그런 세 경우라면 저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보면 전체 자산에 뭐 본인의 성향에 맞게 20% 30%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식 같은 자산에서 미래 수익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고정적인 인컴이 발생하지도 않고 변동성이 높은 자산인데 레버리지 하신다.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레버리지 때문에 굉장한 복구가 안 되는 손해를 보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또로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ARK사의 액티브 펀드는 현재까지 순항 중입니다. 근데 과거 액티브 펀드들은 왜 성과가 저조했는지 궁금합니다. 요건 사실 저도 딱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왜 액티브 펀드가 성과가 저조하냐? 첫 번째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매니지먼트 수수료가 비싸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액티브 펀드잖아요. 알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거래를 굉장히 자주 하는 경우가 생겨요. 턴오버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 비용도 누적이 되고 거기서 텍스 발생할 수도 있고 운용 보수도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랑 똑같은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이 비용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알파라 그러죠. 시장보다 더 초과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캐파시티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적은 자본으로 운영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게릴라성으로 잘 치고 빠져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돈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 100억이 1000억이 되고 1000억이 조단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자기들이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전략이 시장에 노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알파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언더퍼폼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알파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요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시장 자체의 패러다임이 변했거나 코릴레이션이 뭐 갑자기 변했다거나 뭐 롱숏 헤지펀드로 봤을 때. 두 번째는 이제 핵심 운용 인력이 뭐 다른 운용사로 이직을 했거나 IT 인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서치 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 펀드의 성과가 좋아가지고 다른 경쟁사로 가게 되면 알파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요소들이 희석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알파가 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ARK 운용사도 저는 굉장히 지금 뭐 기대도 하고 있지만 약간 걱정스러운 눈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계의 눈으로. 왜냐면 운용사가 아직까지 10년, 20년에 해당하는 트랙 레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운용사가 이번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유명해졌는데 향후에도 이 테슬라가 될 만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굉장히 핫하긴 하지만 운용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리서치 인력이라든지 운용하는 사람 말씀드렸죠. 캐서린 우드라는 CIO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 건강이 안 좋아졌거나 이직을 했거나 그래서 갑자기 뭐 회사에서 떠나면 그 알파는 사실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용 보수가 여전히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월가의 투자 대가들은 수익률이 20% 연 20%를 얘기하는 거예요. 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20%의 수익률을 약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가요?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연 20%를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 중에서 뭐 그 테크 주식들이 보면 이제 20% 30% 상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위험 자산은 저희가 다루는 기대 수익률, expected return이죠. 단순화시키면 흔히 말하는 리스크 프리 캐시 일드입니다. 위험이 하나도 없는 현금을 얘기하는 거죠. 현금성 자산. 거기에 이 자산마다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 없으면 투자를 안 하겠죠. 초과 수익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캐시 일드가 빵이죠. 제로 금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20%의 수익률 달성하려면 순수하게 리스크 프리미엄만 가지고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20%가 넘는 우량한 자산. 그것도 우량해야 돼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피킹을 해가지고 투자 성과를 내는 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과거 10년으로 봤을 때 가장 수익이 좋았던 뭐 주식, 애플, 뭐 테슬라 아니면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10년 전에 과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컨빅션을 가지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중간에 어떻게 보면 적당한 수익을 보고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미래의 테슬라, 미래의 애플, 미래의 아마존이 될 만한 회사를 지금 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뭐 그런 회사들, 그리고 헤지펀드들은 연 2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그 발굴해가지고 투자하는 헤지펀드도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연 20%뭐 30% 달성하는 그 에쿼티 펀드 매니저들이 있어요. 과거 10년 이상의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이 보면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펀드가 이미 닫혀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아는 거죠. 전략이 그 운용 자산이 너무 커지게 되면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캐파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알아서 펀드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돈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디스플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옵티멀하게 지속적인 수익률 낼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성과 수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본인들이 목표하는 수익률을 계속 지속적으로 달성해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시장이 분명히 있고 저도 그런 헤지펀드를 투자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공개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여섯 번째입니다. 굉장히 요즘에 핫한 토픽인데 미국 장기채를 보완할 만한 다른 자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위안화로 된 중국 국채를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댓글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미국 장기채에 대한 염려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거는 미국 국채 금리가 낮을 때도 낮아졌는데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를 허용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10년물로 봤을 때는 뭐 0.6, 0.7, 0.5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금리가 더 낮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0%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결국 우상향이 막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주식하고의 어떻게 보면
보는 코릴레이션도 단기적으로 짧게 보면은 꼭 깨지는 경우가 자꾸 생기거든요. 자산 배분 길게 보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불안해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장기채를 완전히 제외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IPA 운용사하고도 얘기했지만 연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허용 안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 선진국 일본이라든지 뭐 스위스라든지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 국채들 보면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찍고 있거든요. 국채 수익률을 봤을 경우에. 그 이제 시장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장의 방향성, 그게 금리가 되든 주식 종목이 종목이 되든 뭐 에셋이 되든 그런 거를 섣불리 개인이 예측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의 본질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추정하고자 하는 그 벤치마크 전략이 있잖아요. 벤치마크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거기서 미 장기채를 예를 들면 100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채가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벤치마크에 100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100을 다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비에 맞게 100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 예를 들면 일부를 다른 자산으로 편입을 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자산은 이제 코릴레이션과 여러 가지 하락장에 대한 방어력으로 봤을 때는 물가 연동 국채 팁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듀레이션이 해지된 채권 ETF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듀레이션 해지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미국 선물 국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5년물짜리 예를 들면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채권이 있다. 근데 듀레이션을 해징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5년에 해당하는 미국 국채 선물을 동일한 그 익스포즈만큼 숏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듀레이션 이펙트가 사라지게 되고 순수하게 국채하고 회사채 간의 크레딧 스프레드만 남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러면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스트루먼트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목표로 하시는 듀레이션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년짜리 그 채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럼 듀레이션을 일부를 편입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듀레이션이 0이잖아요. 그 0하고 반반을 섞었다 그러면 0하고 20년을 섞으면 평균 듀레이션 10으로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20년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팔지 않고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듀레이션을 본인이 생각하는 타겟 그 뭐 5년이 되든 7년이 되든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런 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금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위안화로는 중국 국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지금 스터디 중인데 이게 사실 그 non US 인베스터들한테 맞는 그 ETF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미국의 지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뮤니시펄 본드가 있어요. 그러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미국은 여러 개의 정부가 모인 연방 정부잖아요. 그래서 각 정부 로컬 정부마다 뭘 하냐면 각자 필요한 뭐 유틸리티,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준이 회사채를 사준다 그래서 회사채 쪽엔 돈이 많이 모였는데 뮤니시펄 본드는 아직까지도 그런 그 우량한 회사채에 비해서는 스프레드가 아직도 높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그 개인들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이피션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액세스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 아직까지 사실 금리가 낮을 여력이 있다. 근데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자산으로 가지고 완벽하게 대체를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께서 벤치마킹하는 포트폴리오 분배 비율보다는 일종의 약간 그 언더웨이트를 하면서 이런 자산을 좀 섞어주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뷰도 살릴 수 있고 그 장기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완벽한 퍼펙트한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쩌면 생각보다 굉장히 꽤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 포기하는 그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본인의 리스크 취향대로 투자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본인이 감대할 수 있는 목표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동성 내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뭐 5%가 되든 6%가 되든 뭐 8%가 되든 10%가 되든 그 목표 수익률을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포트폴리오를 추정하는 동시에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약간의 커스텀을 시도하면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 굉장히 좋은 경험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만의 어떤 고유의 인사이트를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봤고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나 marketleadersclub@gmail.com이나 아니면 지금같이 이제 채널 동영상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100% 다 모든 답변을 그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다 해드릴 수 있는 개런티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답변도 드리고 그 중에서 또 다른 분들한테도 공감이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이 있으면 오늘 같은 코너로 영상으로 준비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